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2, 3일 사이에. 제가 이제 어제죠? 일요일은 어제도 제가 상담을 2건이나 하는 그런 또 상황도 있었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인데, 금융위에서 대출 규제를 또 내보내면서 시장이 좀 발칵 한번 뒤집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죠. 예, 그 인수위 성격의 그런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대선 끝나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냥 대충이 아니다. 상당히 큰 걸로, 센 걸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대선 끝나고 6월 3일 대선 끝나고 6월 한 10일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여러분들 자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긴박하게 또 파격적으로 센 놈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뭐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그 대출 규제는 나왔으니까 가계부채 대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부동산 대책이 아니고 가계 대출 규제입니다. 왜 개인들의 지금 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 경제에 뭐 보면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계 대출 규제를 좀 아주 세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면 뭐 12억 이하의 주택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 실거주 하실 분들은 뭐 12억 이하면 당초에도 뭐 LTV 50% 정도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대출이 좀 너무 많게 지금 이제 진행을 했던 주택 투자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타격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 너무 많이 받아서 집 사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저는 봤어요.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생각보다는 센 건 맞았어요. 센 건 맞았는데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예, 앞으로 더 센 것들이 올 거다. 첫째, 금융개혁. 뭐 누차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개혁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아마 7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7월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각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뭐 정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취임하시고 8월쯤에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8월쯤에 이런 전반적인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정리해서 센 놈이 준비하고 있다. 센 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융개혁이나 구조개혁 방안에 보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저변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개혁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염두에 두실 만한 부분은 공급 대책이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아직 그 내정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면 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급 대책이 뭐 공급할 게 없느냐? 있습니다. 뭐 3기 신도시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죠. 3기 신도시 부분에 이제 공급 대책,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박원순 시장 당시에 뭐 나라에서 갖고 있는 땅들, 그쵸? 예, 유유부지라고 표현하는데, 유유부지들 뭐 개발하는 한 그 공급 하나에 나올 거고, 제가 그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에요.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치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공급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재개발 재건축 쪽은 워낙 이제 규모도 크고 또 시기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 대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공급 대책에 들어오려면 소규모 그 재개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올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으로 예정되신 분을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세제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신 것 같아요. 이제 정책 방향도 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인들이 그 탈세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탈세나 이런 합리적인 세제 이런 부분에 또 있고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상속세나 이런 근로소득세를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도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장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여론 형성이 되고 있는 거는 거래세는 낮추자, 보유세는 높이자. 제초안 이거는 퀘스천이고요. 종부세는 없애자, 상속증여세는 유산상속세로 바꾸자, 근로소득세는 낮추자. 일반 근로자들, 서민들이죠. 월급쟁이들,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낮추자라는 게 지금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면 누가 제일 타격을 받느냐? 이제 고가 주택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고가 주택들이 타격은 받지만 오래 들고 있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종부세 이런 제초안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진다라고 하면 또 뭐 꼭 타격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합리적인 세제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기존에 30년 동안 계속 우상향했던 이런 거를 좀 이제 전환점을 만들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제 단지 상승하는 이런 그 추세를 좀 완만하게 또 가는 부분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 이런 걸 조금 완화하자라는 측면에서도 저 세제 개혁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항상 이 정부의 특성상 아주 강력하게 나올 거다.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투자는 하셔야 돼요.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택 투자를 못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는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주택 투자를 못하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끝내자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주택 투자는 사실 우리 이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투자 방식이에요. 주택 쪽은. 왜냐하면 생산성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설 경기 정도 이런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예, 기업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 쪽은 좀 활력을 더 찾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검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한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제 개편에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도 있죠.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거 초양극화, 똘똘한 한 채 이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법안 장특공제입니다. 장특공제. 이 장특공제가 활용정점의 세제 개편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왜? 장특공제가 현재는 80%까지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시면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금액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액 제한이 없는데 그 10년입니다. 10년 기준으로 금액 제한 없이 상승분의 80%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10억 금액, 한도를 10억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이 규제 개편하면 초고가 주택 난리 납니다. 네,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남 라이너를 예를 들게요. 예, 원베일리도 말씀드리면 원베일리나 한남 라이너에 10년 거주를 하시면 50억에 사셨는데 150억이 됐어도 세금 얼마 안 냅니다. 양도세 얼마 안 내요. 그렇겠죠? 예, 금액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초고가 주택 10억이 오르면 사실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20억 있었는데 10년 살았는데 30억 됐다.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요거까지는 뭐 공제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20억 샀는데 50억이 됐다. 10년 동안.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일반 서민들이 지금 30억 모으려면 평생 월급쟁이 해도 못 모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장특공제 10억으로 금액 제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초고가 주택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초양극화, 또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이런 현상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내실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 장특공제 우리가 한번 개편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왜냐하면 보유 요건하고 거주 요건을 분리하면서 연간 8%씩 그 공제해 주던 거를 보유 4%, 거주 4% 이렇게 나눠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건 안 하고 특별공제 한도 10억만 한다. 그러면 이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고가의 주택들은 상당한 세금 부담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한 거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 투자하시는 분은 좀 신중하게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방향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보셨잖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그리고 전반적으로 뭔가 개혁하고 또 변화를 꾀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주택 투자하시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그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시장은 좋다? 나쁘다? 좋다.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뭐 주택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영상에 보면 상품을 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은 오를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릅니다. 그런 어떤 상품의 차별성을 좀 찾아내는 현명함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